여러분은 이하능 열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국사 교과서도 그의 이름은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04년 영국에서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활동한 이하능 열사는 날마다 대한제국을 침략하려는 일본과 그의 손을 잡아주는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대한제국의 외교는 한계에 달했고 영국마저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자 그는 이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합니다. 슬프다. 종사가 장차 무너질 것이요 온 결의가 모두 남의 종이 되리로다. 구차히 산다 한들 욕됨만이 더할 따름이라. 이 어찌 죽어짐보다 나으리요. 이하능 열사는 나라가 곧 망한다는 것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 을사오적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맙니다. 라이크 역사 4회 을사오적의 이름에 침을 뱉으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가 즐거워지는 시간 라이크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박수진이고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북뉴스 윤태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역사 얘기 나눠주실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의 저자이자 여행 이야기 대표이신 박광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싫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책 엄청 많이 냈는데 왜 맨날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만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한테 바이블이거든요 지금. 네. 교과서처럼 정말 교과서처럼 매 방송 전에 그 책을 보고 일단 시작하죠. 네, 저희가 막 바이블처럼 보고 있어요. 오늘 부족한 게 많아요. 방송 전날 되면은 다 모여서 책을 읽으면서 아 맞다 이랬었지라고 네. 새록새록 기억을 되살리고 있어요. 아마 이 방송 끝나게 되면은 두 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사 지식을 갖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서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아까 인트로에서 네. 그 4회 제목을 을사오적의 이름에 침을 뱉으라라고 했는데 이게 그 선생님 책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에 나왔던 챕터 제목이었거든요. 네, 조금 선정적인 책 제목인데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선정적인 책 제목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공동 저자였던 그 최태성 선생님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역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 또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좀 무서운 제목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오늘은 좀 암울한 주제긴 해요. 오늘 얘기할 게 을사늑약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두 분 이거 녹음하러 오셨을 때 날씨 우중충했잖아요. 네. 네. 그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을씨년스럽다. 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날이 막 비가 올 것 같이 바람도 불고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근데 이 을씨년스럽다가 사실은 을사년, 을사늑약이 있던 해의 날씨 그런 느낌의 날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얘기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뜻을 그냥 대체로 쓰지 않고 그냥 날씨가 안 좋으면 을씨년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 그렇게 날씨에 대해서 어떤 역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드문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날씨처럼 좀 이렇게 우울하고 좀 어두운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한국 근현대사 얘기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다루는 팟캐스트니까요. 을사늑약에 대해서 선생님께 한번 좀 깊게 말씀 들어보고 궁금한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을사늑약에 대해서 네. 국사 교과서에서 사실 다루긴 하지만 네. 짧게 나오거든요. 정말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네네. 그 과정이라든가 뭐 그런 의미라든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을사늑약이 마치 불현듯 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을사늑약은 일본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국가의 운명을 건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하필이면은 한국의 숨통을 죄는 그런 사건이었죠. 을사늑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였어요. 바로 외교권. 예. 근데 우리가 어떤 나라가 주권을 갖고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권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사실은 1905년에 대한제국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한 거죠. 물론 정식으로 일본의 병합 과정을 거치는 건 1910년입니다. 8월 29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1905년에 이 더 이상 조선은 누구에게도 우리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때 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혀 의향은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미 다 끝난 거네요. 얘네들이 조선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요. 되게 힘센 그 깡패가 네. 지금 저 사람이 지갑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의지는 물어보지 않고 주변에 더 힘이 센 다른 깡패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뺏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건드리지 마. 그럼 이제 저쪽에 협상을 하는 거죠. 일단 큰 깡패, 아까 러시아라고 하는 좀 더 힘이 큰 깡패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일단 물리쳐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요 남자에는 관심이 없고 저쪽에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이나 이런데. 이제 그래갖고 그거 협약을 해놓고 이제 뺏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한테는 의도를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걸 뺏어갈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울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지갑을 곧 뺏길 처지에 있는 지금 불행한 그 사람은 사실은 저쪽에 멀리 있는 그 다른 깡패가 사실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 미국이 됐든 미국이 네. 됐든 러시아가 됐든. 그런데 미국은 이때 조선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마침 지금 스페인한테 빼앗아놓은 필리핀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필리핀이 훨씬 가깝잖아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너네들은 필리핀으로 넘어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일본의 총리가 되는 가스라 또 미국의 그 대통령이 되는 하워드 태프트 사이에 맺어진 그래서 가스라 태프트 조약이라는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사늑약은 조선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사건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리고 가장 암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려면 그때 날씨 같으면 을씨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을 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이제 조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현재 우리 민족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을사늑약에서 가장 핵심 인물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그 당시 조선에 대한 어떤 그 외교권을 박탈하는데 이제 가장 앞장섰고 실제로 그래서 무슨 그 특사처럼 와서 고종에게 그 조약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종이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찬동 의사를 보이지 않고 또 그때 이완용, 뭐 이지용 이런 사람들은 찬성을 했다고 하지만 뭐 한규설 같은 사람은 결사 반대를 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막 심각하진 않았지만 대신 몇 명이 이제 끌려갈 정도라 그러면은 역시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겠죠. 결국 이제 아까 그 조약의 내용들은 보면은 진짜로 간단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조선의 외교권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 통감이 맡는다. 그러면 그 통감이 누구냐면은 또 초대 통감으로 오는 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한 발 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조항에 과연 그 당시 국민으로서 그거를 찬성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완용이나 이 을사오적들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변호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아까 그 분위기는 사실은 최상층의 분위기와 이제 일반 민중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데 일반 민중들은 격분했고 결국은 그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완용에 대한 신변을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냐면 이토 히로부미가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이완용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빠지게 됐으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그 당시로 위에 어떤 그 상황 여부를 떠나서 일반 민중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지식인층하고 민중들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리서 봤을 때 훨씬 더 본질의 정확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 협상을 하니까 이게 이거보다 나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거보다 낫다라는 그게 결국은 왕실이 없는 것보다는 왕실이 있는 게 나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이거든 저거든. 그러니까 이거든 저거든 나라를 팔아먹는 거니까 결국은 거기서는 뻗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 된 얘기지만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버텼다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조금 생각이 조선에 대한 생각들, 대한제국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을 텐데 거기서 뭐 무력하게 어떻게 보면은 도장을 안 찍는 소극적인 네. 저항만으로 어떤 그 사태를 모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로 볼 때는 그들의 어떤 변명이나 어떤 생각들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은 그게 그나마 우리한테는 선택지였어. 선택할 수 있는 네. 몇 개 안 되는 것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거기까지 갔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박 기자님이 가져온 이완용 평전 어떤 책인가요?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이완용에 대한 얘기, 이완용 평전을 저는 가지고 왔거든요. 이완용 평전 이 부제가 재밌더라고요. 부제가 극단의 시대 합리성에 포획된 근대적 인간이란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어렵네요. 뭐라고 네. 다시 못 알아듣겠어요. 극단의 시대 합리성에 포획된 근대적 인간. 이완용은 되게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실용적인 인간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그런 실용적인 인간이 극단의 시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굴절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완용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합리성만 논리성만 따져서 그러니까 뭐 상황 논리죠. 네. 그때 부딪혔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나은 결과는 이거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대에 영합하게 된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근데 시대의 영합이 이제 극단이라고 하는 즉 나라가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그가 판단하는 합리성에서는 나라를 넘기는 게 낫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네. 아마 포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딱 그 선생님 말씀 그대로예요. 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랑 되게 겹쳐지는 네. 모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합리성과 실용성을 더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용주의랑 합리성이라는 것이 네.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네. 우리가 자칫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읽으면서 저희가 생각할 거리는 많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에서 보면은 위인이나 위대한 인물들, 어떤 훌륭한 인물들을 연구하는 것들은 뜻밖의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대체로 천재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노력을 하신 분이니까 이제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리고 그분들이 뭘 만들어놨는지 이렇게 고민할 수는 있는데 같이 살아가긴 어려워요. 그런데 거꾸로 범인이었지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합리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쁜 사람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렵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역사죠. 그래서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을사늑약 참 다루기 싫은 내용이지만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쁘다는 일상 속에서 놓아버렸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 공동 저자였던 최태성 선생님이 네. 저렇게 선정적인 네. 제목을 붙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네. 밑에 보니까 그 설명이 또 달려 있더라고요. 네. 내가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그 침을 뱉는 이름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이런 고민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역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유지를 위한 기여 이런 어떤 위치 때문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책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게 술술 읽혀서 저는 뭐 한번 근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책 안 읽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냥 듣기에도 이름만 들어도 싫은 사람의 평전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 얘는 그냥 나쁜 놈인데 물론 이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네. 그 사람의 그 삶을 따라가기 않기 위해서 네. 뭐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좋은데 그냥 싫어요. 읽기 싫어요. 제가 이 책 읽기 전에 개화파 얘기하면서 개화파 열전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네. 그 책에도 이완용이 잠깐 한 챕터로 등장을 해요. 네.
근데 그때 만났던 개화파 인물들의 삶이 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완용 평조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독립협회 인물이었지만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서재필과 윤치호가 네. 어떤 방향으로 나중에 네. 흘러갔는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또 윤치호조차도 욕을 했던 인물이 이완용이에요. 더 그렇죠. 음흉하다고. 예. 그래서 저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대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조차도 독립협회 때 한때 대표까지 맡았던 네.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변해갔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변해갈 수 있었던 바탕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책 제목에서 얘기했던 합리성, 그다음에 또 근대 이런 것들을 포장을 잘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완용 평조 읽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고종이 제일 나쁘다. 또요. 또 우리 몇 주째 계속 고정 얘기했는데 고종이 더 나쁘다. 이완용도 나쁘지만 고종도 나쁘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시니까 그때까지 계속 고종 얘기는 나오겠는데. 네. 근데 막 그 이 책 중간에 보는 그 을사늑약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약간 자세하게 나와요. 네네네. 근데 그 보면은 그 저희가 사실 제가 알고 있던 잠깐의 짧은 상식으로 본다면은 통념. 네네. 일본군이 덕수궁을 에워싸고 고종을 협박해서 그렇죠. 남산에도 이제 네. 군대 쫙 깔아놓고. 네. 협박 을사오적과 일본군이 고종을 협박해서 문서에 조인을 하게 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뭐랄까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 만나기 싫어서 네. 자 대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려고 그러고 이토 히로부미는 대신들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조선은 전제국가인데 대신들이 반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압박을 넣고 하면서 결국은 아무도 결정하지 않고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을사늑약이 존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을사늑약 때 만약에 고종이 저항하다가 그쵸. 죽었다. 네,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좀 더 일어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면 심지어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네. 하더라도 또 끌려가서 감금됐다거나 이 정도라도 됐어도 유폐됐고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뭐 나가려고 했고 막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달랐겠죠. 그렇죠. 근데 뭐 나는 인후통이라서 나갈 수 없으니 대신들이 알아서 조약을 하도록 하시오. 이게 말이 돼요. 컨택 600 드려야죠.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좀. 타이레놀 드림 나오시려면 윤 PD가 가져온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저는 최정훈 작가의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좀 약간 특이해요. 보통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룰 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나 뭐 문제들을 바탕으로 그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한국 소설, 한국 문학을 바탕으로 그 역사를 해석을 해요. 제목이 너무 거창해요. 한국인의 탄생.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인의 탄생은 저기 기원전 2333년 당군부터 당군 할아버지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한국인이란 우리 한국 민족이란 거에 민족의식의 어떤 민족의식의 탄생 그걸 먼저 그렇죠. 말하는 그런 거고요. 그 시대 옛날 그 일제 시대나든지 뭐 그 시대의 작가들이 쓴 작품을 통해서 혹은 또 그 시대의 기사 같은 걸 통해서 그때 작가들이나 그때 사람 시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좀 유추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 을사늑약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챕터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묘사하고 있냐면 1905년부터 매국노, 오적신, 즉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분노가 이어졌다. 일진의 활동과 을사조약, 오적신에 관한 소식은 당시의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을사조약의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의 반응은 참담했다. 황해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로부터 도성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마을마다 수천 명, 수백 명이 떼를 지어 큰 소리로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외쳤다. 그들은 미친 듯이 슬퍼하고 꾸짖고 발길을 서성거리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듯이 보였다. 이에 일본인들은 병사를 파견하여 순찰을 돌게 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였으나 우연히 그들을 헐뜯는 말을 해도 결국 금지하지 못하였다. 이런 광경은 한 달간이나 계속되었다.
당시 그 국민들이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아마 그 을사늑약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드물게 어쨌든 유신에도 성공을 했고 근대화를 성공을 시킨 나라다. 그러니까 그 직전 심지어는 러일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그 침략 의도는 없고 이들은 단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을사늑약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론이라든지 뭐 때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을사늑약 이후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편을 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항하느냐 이 두 개죠.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마저도 선택권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느꼈을 감정은 이제 지식인층 안에서라면은 이 두 개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지식인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 편을 뜨느냐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이 힘은 없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염원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계기가 1905년이 됐을 겁니다. 이제 지식인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졌다고 봐야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05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개화파가 됐던 뭐 독립협회 회원이 됐던 때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어떤 지식인들이 되었던 이게 친일이냐 아니냐를 논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1905년 이후는 그런 논쟁에서는 우리는 비교적 이제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한 나라가 주권을 주고 한 나라가 망했다. 그럼 이제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릴 거냐. 지금은 통감이지만 아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결국은 1910년에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일본인이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냐라는 고민 속에서 지식인들은 그래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친일 활동을 할 거고 그다음에 나는 일본인은 아닌데 일본인의 지배를 받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독립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905년 이전과 1905년의 이후에 지식인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을사늑약이 이루어졌던 장소죠. 덕수궁 중명전에 한번 갔다 와봤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부터 이제 거기를 그 헤이그 특사 또는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제가 그 건물에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그 방에서 제가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묘하고 약간 분위기가 좀 우울하면서도 그 현재가 아니라 정말 역사가 느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혼자 계셔서 그랬을 거예요. 조금 더 우울하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날씨도 좀 그렇고. 근데 역사 공부하는 기분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지고 오셨겠네요. 중명전의 그 을사늑약에 대한 문서가 전시돼 있었어요. 원래 그 중명전이 저기 덕수궁, 그러니까 예전엔 경운궁으로 불렀었는데 그 안에 있던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없고 밖에 있죠 지금은. 완전 속았어요. 왜 밖에 나오게 된 건가요? 덕수궁이 큰 영역인데 그 사이에 잘리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경운궁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제 고종 황제한테 덕수라는 그걸 이 존호를 이제 순종이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종은 창덕궁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은 지금의 덕수궁에 머무니까 이제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덕수궁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궁궐 이름으로 따지면 경운궁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조각이 잘려 나갔지만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그 일제가 그 궁궐의 영역을 여기저기 팔아 넘겨요. 그러니까 팔아 넘기니까 예전에는 궁궐 안에 있던 건물들이 생뚱맞게 궁궐 바깥쪽에 떨려 나가서 궁궐 담장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건물이 사실은 중명전입니다. 중명전은 상당히 중요한 그 당시 고종으로 볼 때는 외국 사신들도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도 협의하고 그랬던 공간이었는데 그 중요한 공간이 한때는
개인 회사의 사무실로 쓰였던 거죠. 그나마 이제 지금은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 뭐 울산늑약 그다음에 또 관련된 헤이그 특사도 네네.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수궁 참 오랜만에 가봤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덕수궁 하면은 그 정동 옆으로 난 네, 돌담길 그래서 네. 덕수궁 돌담길 이렇게 걸어가면은 참 좋고 실제로 지금 제가 서울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그 돌담길처럼 특히 이제 꽃피는 봄 네. 그다음에 이제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걸어가면은 그만큼 운치 있는 곳은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궁궐 공부하려면은 덕수궁을 가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면 그 바깥쪽에 돌담길 돌면서 중명교원도 보시고 또 그 옆에 가면은 이제 정동교회도 있고 네. 또 그 뒤로 쭉 가면은 옛날 러시아 공사관 네. 아관파천의 네. 현장이죠. 이제 그런 곳까지 갈 수 있으니까 산책 삼아 또 나들이 삼아 가시기도 좋은 곳이에요. 네. 덕수궁이 그 애인과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저도 그쪽 얘기로 많이 들어서 네. 제가 잘못 알았나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안 된답니다. 네. 아무튼 덕수궁 안에 중요한 건 없었지만 제가 덕수궁을 한 바퀴 쭉 돌다 보니까 덕수궁이 되게 좀 약간 특이한 느낌? 특히 석조전이라고 약간 그 서양식 건물이 있으니까 네.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네. 궁전들하고는요. 우리나라 유일의 석조 건물, 그러니까 네오클래식 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네. 그래서 한때 덕수궁은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어요. 서양식 건물이 들어와 있는 궁궐이라고. 그래서 궁궐을 망가뜨렸다. 물론 이제 궁궐이 많이 망가지긴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서양식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덕궁하고 경복궁에서 볼 수 없는 근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을 더 지어 놓았고 또 이제 그 궁궐을 쪼개서 그러니까 팔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시대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뭐 그런 모습이 이제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예를 들어 뭐 정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석조전이라든지 이런 서양식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구경하시면 좋은 곳이죠. 네, 라이크 역사 4회 을사오족에게 침을 뱉어라.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까 소개한 책이 이완용 평전처럼 네. 어떻게 친일 매국노로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지만 네. 오프닝에 또 소개했던 이한흥 열사처럼 자결을 하시거나 이후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완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본 것처럼 이한흥 열사가 네. 그 영국에 이제 외교관으로 갔지만 지금 영국이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한다는 그런 사실에 절망하고 목숨을 끊었던 분이죠. 또 한때 외교관으로서 여기저기 다녔던 민영환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즉 외교권을 빼앗겼다라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당시 어떤 이완용이라든지 또 일진회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친일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큰 흐름은 아니었고 그들은 단지 부각되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뿐이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지금 PD님이 읽은 것처럼 그럼 우린 누구지? 네. 우린 일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본말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완용조차도 일본말이 익숙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다고 할 때 그들이 선택해야 될 방식. 이 나라는 이제 일본이 다스리는구나. 아마 실감을 못 느끼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절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 즈음에 일제의 아주 잔혹한 식민지 정책에 부딪혀서 이게 식민지구나라고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좀 재미있는 역사라기보다는 좀 진지하고 조금은 어두운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들으시는 분들도 단지 화나고 뭐 분한 마음만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오프닝에서 말한 을사오족의 이름 있잖아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식인들의
행위들을 돌아보면서 한 나라의 문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나왔던 것처럼 을사오적의 이름 정도는 저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식의 이름을 을사오적의 이름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연히 지금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네. 다음 시간에는 독립열사들의 투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우울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약간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죠. 기대되고 있어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